무턱대고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싼 걸 사는 거예요. 적어도 비싸지 않게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자산인 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싼 거를 사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5대 강렬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은 어떤가요? 비싼가요? 뭐 어떻게 될까요? 좀 점검해 준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네. 그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부산, 대전은 좀 비싼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편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부산은 연식에 따라서 가격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훌쩍 넘는 호가도 나오는데 구축은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축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싸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산도. 근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그 부산은 부산만의 특징이 있어요. 부산 특징이 뭐냐면 전국에서 누적 기간으로 입주가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제가 기억하기로 26,000호에서 27,000호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부산의 인구 대비하면 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거를 반증이 뭐냐면 부산의 전세가가 굉장히 싸요. 이 신축 아파트 전용 84, 네네. 34평 기준으로 전세가 입주 아파트인데 4억도 안 해요. 급전세는. 너무 싸잖아. 그 거주 비용으로 나가는 게. 그 왜냐면 신축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싼 거예요. 네네. 서울은 뭐 10평짜리도 전세가 3억, 4억이 넘어가니까 10평짜리 구축 아파트도.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새 아파트가 들어갔다는 거고 새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면 주택의 선호 유형이 레벨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뭐 빌라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잖아요. 신축에 공급이 많으니까 이 구축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 가격 차이가 커. 신축으로는 사람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대전은 대전 도시 안에 공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세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이 귀해요. 신축이 귀하니까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전세가 비싸겠네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비율이 뭐 60%, 70% 수준이니까. 근데 부산은 30-40%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도. 서로 반대되는 그림. 반대되는 그림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비쌉니다, 쌉니다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쪼개지니까. 근데 부산은 새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비싸고요.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비싸지 않아요. 싸요. 왜냐면 부산도 입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축 아파트 사람들이 보는 위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 보면은 부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부산의 아파트가 부족해지는 시기부터는 구축 아파트가 달라질 거예요. 대전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도 아파트인 게 어디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일 그런 데가 서울. 그러니까 서울하고 대전이 비싸게 생겼다. 모양새가. 그리고 대전은 구축 신축 다 비싸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비싸. 자, 그럼 대구, 광주, 울산은요? 다 싸요. 다 싸요? 네, 제가 보기. 대구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세요. 대구가 그러면 오르냐? 지금 진짜 안 좋거든요. 분위기 안 좋죠. 제 고향 대구. 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래가 안 돼요. 임대 놓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갈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꽤 오래 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몰라요. 이게 갑자기 이러다 내년에 갑자기 올라갈지 3년 뒤에 4년 뒤까지 계속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비싸냐? 저는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이 비싸진 않지만 분위기가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또 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 두렵죠. 두려운데 여기서 자기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바닥 잡을 수 있냐? 바닥 잡을 수 있냐? 못 잡겠다. 근데 실수요자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감당이 돼. 내가 여기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나이님 그거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싫은데요?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상승장 많이 왔으니까. 언제 샀어야 돼요, 도대체 집을? 2014년? 15년? 그때 분위기가 어땠죠?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되잖아. 죄송해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아니야. 그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집을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게 안 좋아질 거야.
그렇죠. 계속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라고 하면서 계속 차인필 밀었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바닥을 탁 잡으면 좋은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변곡점 사이에 여기 내 전세 기간이 끼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바닥이 1년. 네. 그러면 또 이때 가갖고 살 수 있냐? 어떤 줄 아세요? 그러면 작년에 샀어야 된대. 그렇지. 벌써 2천 올랐네. 2천이면 아반떼 한 대인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 하고 싶은 거죠. 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라도 집을 사는 사람은 네. 그래도 괜찮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결국에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기라면 내가 감당 살 수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쵸. 그러면은 내 집 실거주 내 집은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자, 그럼 강주 울산은요? 싸요. 끝? 울산 같은 경우에도 비싼 데는 되게 비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싼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싸다는 판단이 상대적으로 싼 것도 있지만 요즘에 제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물가 오르는 거. 요즘에 식당 다니다 보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조금 인테리어 잘 해놓은 강남에 있는 그런 데 갔는데 새우튀김 우동이 10,000원이더라고요. 요즘 냉면이 15,000원이에요. 네. 냉면 15,000원.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그 점원분이 들으셨는지 요즘에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 너무 올랐다고. 맞아. 근데 그럼 밀가루 값만 올랐냐? 요즘에 차 한 대 살려면 1년 못 기다린다면서요? 그 왜 그러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그치.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웃긴 게 더 몰려요. 왜 몰리냐면 약간 집 같아 요즘 차 시장 보니까. 내년에 더 오르게 불보듯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약을 걸어.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땡겨져 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가격 레벨이 바뀌는 시기인 거예요. 마치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뭐 짜장면 값 3,500원, 4,000원 할 때 같이. 근데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냐? 못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죠. 그러니까 역사 속의 가격이 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지방 아파트 중에 굉장히 가격이 싼 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 그래서 네. 내가 꼭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살 수 있고 그렇죠.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자. 그렇죠. 그거 사고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직접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샀잖아요. 네. 싸다고 생각돼서 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는 이제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진짜 승부를 보는 거는 5년, 10년 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무주택자는 영끌은 안 되지만 상한 능력이 된다면 집을 사도 된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절대 안 산다. 비싸니까.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갭으로 사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실수요 목적으로 갭으로 사놓을래요. 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2년 뒤, 뭐 4년 뒤 실거주. 그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요. 네네. 자기가 그 주택을 사는 내가 이걸 살 때 걸리는 기간이 몇 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세금 빼주는데 몇 년 안 들어요, 시간이. 예를 들면 전세금이 예를 들면 뭐 2억인데 네. 2년 뒤에 내가 그 돈 다 주고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어. 소득 수준도 되고 해서. 그럼 사면 되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집이. 그럼 언제 살 거야, 그러면. 그런 식이면. 근데 내가 지금 뭐 1년에 뭐 한 4천, 5천 모으는데 11억짜리 집을 7억 전세 낀 걸 산다. 4억도 막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절대 안 되죠, 그건. 그게 영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투자예요. 실거주가 아니에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새끼고 사놓는다는 게. 그럼 투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수도권 시장 투자 안 한다. 왜? 비싸니까.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한테 실수요 목적이세요? 네. 언제쯤 들어가시려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 모으는 대로 그냥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는 게 그럼 만약에 가격 빠져도 괜찮으세요? 버틸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괜찮은 건 아니겠지만 버틸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11억짜리 집을 물어본다. 이거 9억 되면은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새 끼고 샀는데? 그럼 막 좀 이따 몸서리를 쳐. 아니요? 그럼 그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너나님 왜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죠. 근데 비싸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각자 이제 시장이 아니라 관점을 개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봐봤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같은 시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네.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벼락거지 될까 봐. 그렇죠.
그죠? 인플레 막 물가 엄청 오른다는데. 이미 벼락거지가 됐으니까. 여기서 더 벼락거지가 되는 게 싫으니까.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거를 자산을 살 때 벼락거지가 아니라 이 벼락거지가 된 상태에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액션은 뭐냐, 바람직한 액션은 무턱대고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싼 걸 사는 거예요. 적어도 비싸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럼 저라면 이런 걸 줄 것 같아요. 투자를 해라, 차라리. 거주를 임대를 하면서. 월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고. 투자를 해라. 부동산 투자?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하다못해 코인을 하든 뭘 하든 원자재를 하든 채권을 하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무자산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엄청 비싼 걸 사려고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패착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 비싸게 사셨던 내가 뭔가를 되게 비싸게 샀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거 비싸게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게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싸게 산 사람은 4년 뒤, 5년 뒤에도 웃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접근을. 뭘 싫어하냐. 부동산 이제 안 돼. 주식 안 돼. 이런 거 있죠. 제가 장담하는데 저 주식 투자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나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주식들 중에 사도 되는 주식이 한 개도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실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누군가는 주식 이제 안 돼. 부동산 안 돼.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지금 투자하면 다 안 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걸 보세요. 요즘 나오는 뭐 콘텐츠든 뭐 글이든 책이든 보세요. 안 된대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4년, 5년 뒤에 진짜? 어딘 오른다니까요? 어딘 떨어지고?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싼 거를 찾아서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바른 방향을 가야죠. 내가. 그렇죠. 두렵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 자, 그러면 그 갭으로 사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수도권. 그럼 이제 무주택자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실수요로 진짜 살려고 해. 근데 지금 비싸긴 하잖아. 근데 실수요야. 두 가지는 다 겹치는 거지 지금. 지금 실수요는 사도 된다고 했는데 네. 비싸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이 얘기도 맨날 하던 얘기고 저번에 김 작가님 채널 나왔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또 그 사람이 돼볼까요? 네.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네. 내가 집이 없어요. 그리고 내 집을 꼭 갖고 싶어. 특히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막 그 전월세 같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맞아. 뭐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고 애들이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이번에도 전세금 막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뭐 반전세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막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빠듯해 외버리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냐. 저라면 이런 프로세스대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집에서 내가 살 것인가, 거주할 것인가. 맞다. 그럼 다음은 뭐냐면, 내가 이 집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 소득이 얼마고,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지출 금액이 얼마고, 한 달에 얼마가 남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 전세금 지금까지 올려주면서 전세금 쌓아놓고 했던 게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한 5억, 6억 된다.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주 없다.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뭐 한 달에 맞벌이로 한 600 번다. 그래 애들한테 한 400 써요. 네. 600번 집에 애들이 있으면 400을 써요? 400 쓰죠. 네, 교육비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교육비도 그렇고 지금 물가 장난 아니에요. 생활 물가. 그리고 맞벌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집이면 애들 케어에 일단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600만 원 벌어가지고 400 정도 쓴다고 200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가 나와요.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만 원만 대출을 쓰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나머지 100만 원은 뭐냐? 여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쫓긴단 말이에요. 금리 올라오고 이러면.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100만 원, 월 100만 원이면 대출이 2억 조금 더 되거든요. 주담대 금리 4% 넘게 치면은 4% 후반대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 재산 5억 있었죠. 거기 대출 2억을 넣어요. 그럼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7억 정도 되는 집을 찾는 거예요. 찾았어. 있어. 가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비싸도 네. 그런 분들은 네, 왜냐면 계속 살 거니까. 애들 키우면서. 근데 만약에 7억짜리 집을 가서 봤더니 이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신랑 출퇴근까지 2시간 넘게 걸린다거나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다거나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딱 이거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사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제가 왜 이렇게 접근하냐? 그래야 비싸게 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따져놓고, 그러니까 제가 뭐 금액부터 정하잖아요. 지역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여기가 좋지, 잠실이 좋지, 반포가 좋지, 개포가 좋지, 이게 아니라 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당신의 매수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거 안에서만 찾아보세요. 그게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리고 거기를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내가 생활이 되려면 10억, 11억짜리 집을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사라고 집 사시라고 추천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비싸니까. 만약에 지금 2014, 15, 16년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대전 가격이다. 그때 대전 가격이었어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9호선 역세권 아파트 21평이 2억 3, 4천 할 때 대전에 21평 아파트가 2억 1천, 2천씩 했었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싸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영끌할 수도 있죠. 너무 싸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상황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너나님 저는 무자산인데 어떻게 해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선택하시라는 거죠. 자산을 찾아서 내가 자산을 획득해야 돼요. 어떤 자산을? 싼 자산을. 싼 자산 뭐? 주식? 부동산? 코인은 제가 전혀 몰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데 중에 싼 거를 찾아야 돼요.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말라는 얘기네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식하는 곳에서도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금 있는 걸 못 견디거든요. 뭘 가서 사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돈이 썩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현금 있는 사람이 사실 부자가 될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 현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처럼 생각하면서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저도 현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보험료 내고 있는 거예요. 현금 가치 하락이라는 보험료. 가치가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지금 5%, 제가 보기에 6%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전에 1억 갖고 있던 사람이 600을 날리는 거예요. 보험료 낸다는 의미 좋네요. 네, 보험료 내는 보험회사 거죠. 출신. 어허. 삼성하지.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그래. 그럼 보험료 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한 보험료를 내냐?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 낸다는 건 내가 암 걸릴까 봐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위한 보험료를 내냐면 저가 매수를 위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이런 분들이 자산 취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뭘 사봐야 뭐 그러니까, 비싼지 싼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부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11월에 집을 샀잖아요. 사기 전에는 사실 막 질문하고 하는데 이게 뭔가 크게 막 관심이 가진 않아. 아니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이 관계자가 아니니까. 지금 텐션이 달라졌어 지금. 집을 사고 나니까 뭐 집값이 오르니 떠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더 이분들이 말하는 게 더 와닿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라는 게 나도 가봤으니까 집도 가보고 거래소도 가보고 해봤으니까 확실히 이게 우리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최저가에 뭔가를 사고 싶겠지만 그거는 내가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쨌든 무언가는 사보는 경험을 가져야지 글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생활권도 여긴데 내 지금 소득과 자산 가지고는 서울 집값 살 수가 없다, 서울 집을. 그러면 서울 집은 나중에 싸지면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무자산인 거는 현금 가치 하락이라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싼 거를 사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서 돈을 안 잃으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자, 그러면 이제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뭐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대출 끼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트랙으로 가시죠. 그렇죠? 대출을 안 끼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동네 말고 더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뭐 대출 안 끼고 뭐 본인 여윳돈도 뭐 한 5에서 1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집 지금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다르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 6년 전에 샀다. 네. 아니면 3, 4년 전에 샀다 해서 정말 수도권 시장 쌀 때 샀다. 잘.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키면서 상급지로 가시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같이 가격 내가 물건 골라 잡을 수 있을 때. 또 상급지로 가야 된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빠진다고 해요. 이제부터 변곡점에 와서 시장이 하락이 온다. 내가 산 집 안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죠? 그럼 갈아탄 집은요?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어. 근데 좋은 동네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빠질 거니까. 네. 그럼 좋은 동네 가서 살라는 뜻은 빠지면 좋은 동네는 덜 빠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따라 달라요. 아니, 근데 어차피 빠지니까. 어차피 빠지니까. 어차피 빠지는데 실거주잖아요, 지금 내 1주택.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남에 살면서 집값 빠지나 네. 저기 고덕에 그라듐이냐 아르테온에 살면서 집값 빠지나 잠실에 살면서 집값 빠지나 집값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디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주택자. 나 팔 생각은 없어. 이 내 집을. 그러면은 셋 다 빠진다고 하면은 내가 무리하는 게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가서 사시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내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럴 거고 주택이 없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없는 분들 중에는 또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부모님이든 나든 유주택이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다. 한번 잘 길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어릴 때부터. IMF 때 다 빠졌죠. 맞아요. 금융위기 때 다 빠졌죠. 다 빠졌는데 그 시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선택했는지 눌러 앉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그거를 막 팔아서 저가에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잘 모르는데 자기를 냉정하게 봐야죠. 다른 사람은 바보고 나는 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 되게 경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럼 1주택자라고 하면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언제든 상관없다. 시장 상황이랑 상관이 없다. 그냥 되면 하는 거예요. 되면 그냥 하는 우리 집 사정에 맞게. 근데 다만 주의할 건 이때도 갈아탈 때 대출을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뭐 지금 8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14억 9천짜리 집으로 가면서 대출이 이빠이 땡겨요. 아이고 대출을 엄청 땡겨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영끌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무주택자가 집 살 때.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너나이님은 지금은 이제 그 주식 부동산 쪽 투자한 게 2015년인가 16년부터 네. 하셨죠. 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천한 낮은 실력일 텐데. 그때는 뭐 몰랐죠. 그때는 어쨌든 내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갭으로 막 뭘 샀을 거 아니야. 네. 그때 만약 상황이 안 좋았으면 만약에 안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 네.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 너나이님은 그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나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을 것 같아요. 버틴다라는 거는 내한테 너무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안 팔았을 연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 때도 제 원칙을 지키면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겪었던 저도 이제 위기들이 있었으니까 투자자로서 삶의 궤적에서 위기가 있었어요. 항상 좋았던 건 아니고 그쵸. 가격이 매번 오르기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지역마다도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모 지역에 투자했을 때인데 네네.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 지역을. 그래서 왜냐면 거기 또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수도권 모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샀는데 2016년에 거기 투자했던 이유가 2016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래됐죠. 6년 된 거예요. 그게 언제 올랐냐면 작년에 올랐어요. 뭐 좋은 동네는 아니었나 보네요. 네. 상대적으로. 네, 5년 동안 떨어졌어요. 전세금도 떨어지고. 그럼 저는 그걸 팔았냐? 네. 안 팔았을 뿐 아니라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살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 왜 그렇게 접근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탠스로 가격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싸다고 생각해서 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 관점에서. 가격이 추세는 떨어지지만 이 가격 자체는 어떻게 된 거냐? 더 싸진 거죠. 그럼 사야죠.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네.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연하이님이 지금 뭐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투자 방법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무리하지 말라. 연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나이님도 2015년, 16년부터 오케이, 부당 이해했어요. 투자를 열심히 했으니까 자산이 사실 굉장히 크게 늘었잖아요. 네. 그럼 늘었다라는 건 어쨌든 꽤나 많은 어느 정도의 연끌을 사실을 안 했다면 여기까지 가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은 좀 대립되는 부분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끌이 감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럼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투자금 이런 얘기 방송에서는 안 해봤는데 저 평균 거의 2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아파트 살 때마다. 처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때 2천만 원도 안 든 거예요. 하나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정말 적은 거. 요즘 4억짜리 아파트면 전세 3억 8천. 8천, 네, 9천 이런 거. 그거를 샀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네. 이사하면서 제 전세금 빼고 이제 시작했었고 네. 그러니까 월세로 가면서 투자했던 건데 네. 그때 제 통장에 1억 7,200만 원이 딱 찍혀 있었어요. 제 전 재산. 네. 10년 직장 생활의 저축액 결과물.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천만 원도 안 들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투자를 몇 개를 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전세에 상승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2년이 지났더니 전세가가 제 매매가를 넘어버린. 그러니까 4억에 3억 7천에 3억 8천, 3억 7천에 전세를 주면서 샀는데 이게 2년 뒤에 전세가 4억 1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더 저는 들어오겠네.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제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네. 투자 대상이 자산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2018년까지. 그러니까 전세로 두 사이클 도는 데까지 제가 그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제가 막 무리해갖고 막 영끌해서 제 돈을 다 집어넣어서 투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자분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너나이님의 닮은 당연히 실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돈을 벌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어쨌든 상승장은 만났잖아요. 그렇죠. 파도를. 네.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하락장 파도가 온다면 이때 너나이님은 어떤 스탠스로 지금 대처를 해요? 안 팔죠. 안 팔고 왜 안 팔죠? 하락을 그대로 다 맞아버려요? 네, 맞아요. 버티고? 네. 버틸 수 있는 건 준비해놨을 때. 네, 아니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게 4억 4천에 샀는데 이게 뭐 12억 13억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4억 4천에 샀는데 제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뭐 4억에 놨다. 근데 그 4억 4천에 사서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에 놨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 6년이 지나서 12억 13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장을 딱 맞아요. 지금부터 하락장이 왔어요. 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의 입장에서 이 자산을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는 이건 거예요. 이 집이 4억 4천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벌었던 게 다 날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렇게. 왜? 여기 전세가 6억이 넘거든요. 전세가가 6억이 넘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못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락이 오면 전세는 더 올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전세만 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제가 샀던 이 투자 대상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너나님 제 책 봤을 때 본인이 사신 아파트 대부분을 거의 안 파신 것 같던데? 네. 그렇죠. 네. 여기 적어도 제 책에 있는 사례 4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너나님이 나중에 이걸 언제 팔아요? 이거요? 그런 것들을? 안 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가져가요? 네. 정말 가급적이면 영원히. 왜요? 우상향 어쨌든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 내가 확률이 제로가 됐잖아요. 그 상태에 우상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그냥 자산을 하나씩. 네, 하나씩 계속 사 밀리는 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어때요? 비슷하죠. 주식 투자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냥 그분들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되게 똑같은데 투자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투자해서 돈 벌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매도 타이밍을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을 쌓는 거예요. 그럼 왜 투자하냐, 당신은. 돈 안 벌 거면. 아니,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더 이상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 투자의 이유를 달성한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왜 하냐?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려면 이 일 안 하고도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에서 나오는 거지. 자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돈에서 돈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존리 선생님 저 되게 존경하고 저희 채널도 나오셨었는데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모으라잖아요. 왜 그분은 모으라고 하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싸게 산 상태에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사 모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은퇴할 때가 됐을 때 내가 사모았던 그 증권 자산이 여기서 현금 흐름을 나한테 갖다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돈 얼마 벌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모아가라는 얘기 아닌 그건 거죠.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무조건 모으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건 파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판 거 있고.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그렇죠. 더 좋은 걸 사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들고 가는 게 부담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투자를 공부해 나가면서 경험과 디테일로 채워나가야 되는 강론인 거지.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초보자로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대원칙은 네. 재테크 투자는 자산을 쌓는 행위라는 걸 인지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이게 현실에서 이런 스타일로 투자를 해온 거고, 그걸 안 팔면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사이버머니 아니야? 야, 부동산 사가지고 안 파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임대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도 월세든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저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목적 아니에요? 자유로워지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테크. 김 작가님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일비 하시지 말고. 자산을 좀 모아가는 그렇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얘기했으니까 그럼 다주택자 분들은요? 예. 좀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만약에 네. 뭐 본인의 투자관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르다. 네네. 나는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정리를 하셔도 되죠. 왜냐면 또 세금 측면에서 뭐. 예, 뭐 세금 같은 게 있으니까 세금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예, 그걸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댓글 보니까 질문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얘기. 근데 저는 안 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안 팔 건데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싫고 나는 빨리 팔아서 여기서 막 빠져나오고 싶다. 하락장에서. 네. 혹시 모를 하락장에서. 그런 분들은 파십시오. 예, 팔아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있어요. 파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걸 팔고 시간이 흘러서 하락이 왔을 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스스로. 냉정하게.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팔고 나중에 이걸 또 살 수 있을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난 할 수 있다. 난 지금 고점에 딱 팔고 네. 가격 싸졌을 때 난 다시 살 수 있다. 네. 아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럼 뭐 계신 당연히 분은 팔아야죠. 예, 살 수 있는데. 그분이 여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파시는 게 맞고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여기서 투자를 더 하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은 안 싸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그럼 수도권에서 혹시 싼 지역이 있긴 해요? 네. 혹시 어디 쪽에?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일부 물어봐도 되나요? 인천 싼 것 같아요. 아, 인천 싸다. 네. 인천에 물량 엄청 많고 막 음. 그런데 근데 이거를 저는 2년 3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보는 거예요. 네. 10년을. 혹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천이 뭐 전체적으로 다 싼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양극화가 돼 있나요? 인천에 급하게 많이 올라간 소위 말해 좋은 지역. 네. 아니, 그 지역 얘기하는 게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네. 근데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소위 말해서 인천에서 유명하고 좋은 지역 거기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도 많고 지금도 가격이 별로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근데 인천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그런 곳들을 제외한 그런 거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지역이 싸요. 지금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 네. 그리고 동시에 서울 접근이 돼요. 뭐 현실에서는 걷는 시간 뭐하고 하면 1시간 넘지만 네이버 지도 길찾기로 보면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면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20평대가 4억이에요. 비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싸고 비싸고보다 인천에 입주가 많고 뭐 인천에 무슨 인덱스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근데 10년 뒤에도 4억일까? 걔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3억 5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싸고 10년 뒤에는 제가 보기에 4억으로 못 사요, 그거. 지금 싸니까 이제 예. 사는 거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인천은 인구 문제도 없다. 인구도 늘어요. 아, 인천 늘어요? 인구 늘어. 서울도 줄고 있지 않나요? 아주 살짝씩. 예. 1000만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지금 1000만 안 돼요. 얼마? 950만에서 1000만 사이인데 인천은 인구가 늘어요. 인천 왜 늘어요? 아, 서울 인구가 글로 가나? 서울 인구가 가기도 하고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요.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 그래서 수도권은 점점 커지죠. 서울은 줄지만 경기 인천이 느니까. 네. 그 인천이 앞으로 10년 안팎으로 부산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실수요자라고 하면, 그리고 내 생업이 바빠. 뭐 예를 들어 내가 초밥집을 해. 그럼 맨날 막 아파트 못 들여다봐. 근데 나 살아야 돼, 어디서.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생업이 바쁜 분들한테 그런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무리가 안 되시면 이 4억짜리 집을 사시는데 뭐 대출을 3억 내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면 사시고 잊어버리고 그 초밥집 사업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역세권 얘기하면서 이제 강남의 어쨌든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 돼요. 심지어. 여기서 이제 강남 얘기를 좀 가서 네. 강남은 여전히 신고가 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랑 그다음에 앞으로도 똘똘한 채는 여전히 이제 유효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은 여전히 신고가 치고 있다. 강남은 안 빠져. 네. 그리고 혹시나 빠지더라도 최상급지라서 빠져도 덜 빠진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빠지면 네. 이 파도 오면 강남도 못 피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파도는 못 피해가요. 파도는 못 피해가고 근데 약간 달라진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옛날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웰스갭이 너무 커 지금. 근데 그 격차라는 게 소득의 격차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완전히 어디가 51이고 어디가 49니까 여기가 여기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강남 안 빠진다. 또 반대로 뭐 강남이고 뭐 나발이고 없다.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오게 되면 모든 게 암흑천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싼 걸 함부로 사진 않는다.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이 많겠어요? 밝으니까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난 그런 거 됐고 난 그냥 좋은 동네에서 여기 살래 라고 생각하고 몇십억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제 견해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강남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 생각해요. 빠지면 빠질 거예요, 거기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득이 엄청 많아. 내가 뭐 1년에 막 한 6억, 7억, 8억, 10억씩 벌 수 있어요. 그럼 사셔도 되죠. 강남에? 네. 네네. 왜냐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비쌀 것 같아요. 더. 그럼 봐야지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못 사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똘똘한 한 채가 가지는 의미는 저는 재테크로는 없다고 봐요. 재테크로는 똘똘한 한 채는 의미가 없고요. 네. 한 채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건가요? 인플레이션을 따라감과 동시에 나의 만족감을 높이는 거죠, 삶에. 투자는 아니라는 거네. 투자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거기서 돈이 나와야 투자지. 거기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사셨어요? 라고 할 때 전 투자 목적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혹은 투자 목적으로 이 주식을 샀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게 현금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현금이 나오지 않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똘똘한 한 채라는 건 하나란 얘기잖아요. 네. 하나라는 거는 내가 임대를 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되냐. 안고 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럼 왜 그 30억을 깔고 앉고 사냐. 좋으니까. 좋으니까. 나 거기 살고 싶으니까. 나 능력도 되고 여건도 되고 나 반포, 개포 살고 싶으니까. 얼마 전에 그런 동네를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트로피 하우스라고. 아, 그럼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만족감이 나한테 30억보다 더 큰 효용이다. 그 와인 난 왜 안 사? 그 30억보다 더 큰 효용이고 난 30억을 몇 년이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 안 사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만 거기서 그걸 투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투자 생각하지 마라. 파킹하는 정도,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정도로 에세 보는 파킹. 거지. 예, 그쵸. 자, 서울 아파트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멘트를 모 채널에서 하셨던데 예. 요거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 한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김 작가님한테 누가 네. 목숨 걸고 게임하고 네. 경쟁자는 485명이다. 아, 최후에 한 명이 남고 네. 이기면 486억 주겠다. 네. 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죠? 왜 안 하냐? 이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잘 되면 어때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480억을 못 만져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렇죠. 그죠? 근데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설명을 많이 한다 생각해요, 저는. 비싼 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잘 되면 어떻게 되냐? 대박이죠. 예를 들어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이렇게 가격 엄청 비싼데
들어가는데 더 올라. 제가 말했잖아요.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버블이에요. 하락도 여기가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한 달, 두 달 뒤에 서울 부동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또 몰라. 그때 가면 또 별의별 말 다 나올 거야. 만약에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때 지금 시점에 비싼 걸 알면서도 샀던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1등 당첨자들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싸다는 거죠, 지금.